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알아봅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24일 서울시 제10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위원회 상정 안건은 총 몇 건이었습니까? 예, 총 8건이었습니다. 이제 수정 가결된 것이 4건이었고요. 네. 보류가 3건, 또 보고가 1건 있었습니다. 네, 주요 안건들 좀 살펴보죠. 수정 가결된 안건 가운데 용산 한강초등학교 인근 복합건축물 건립과 관련된 계획 결정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도시건축위원회가 용산구청장이 요청한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 결정 세부 개발 계획 결정안을 이번에 전격 수정 가결했습니다. 위치는 소유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요지의 위치에 있는데요. 한강로 3가 65-325번지 일대입니다. 바로 용산구의 한강초교 인근에 이제 업무시설이라든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같은 이제 복합 건축물을 지을 예정에 있는데요. 한강로면에 위치해서 용산역이라든지 지하철 1호선, 4호선과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로공원 및 공개공지 조성 계획이라든지 한강 그 로변의 건축 한계선 5m, 또 이면 도로변의 건축 한계선은 1m 후퇴 같은 쾌적한 보행 환경을 갖출 예정이라서 앞으로의 개발 계획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용산역 맞은편에서 한강변 쪽이라 위치가 좋네요. 예. 강동구 상일동과 명일동 일대 고덕 택지지구의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군요. 네, 그 고덕 택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주택이라든지 또 상업, 업무 시설을 종전보다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일동 주택 용지 내 1, 2인 가구의 주택 수요를 감안해서 기존의 필지별로 6 또는 7세대의 제한된 세대수를 10세대까지 지을 수 있도록 완화를 할 예정에 있고요. 또 일부 구역에 불어된 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제한도 이번에 전격 폐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덕역 주변의 일반 상업 기능의 중심성 강화라든지 개발 여건을 고려해서 높이 여건을 조금 더 높여줄 예정에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의료 관광 수요를 고려를 해서 해당 필지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서 의료 관광 호텔이라든지 호스텔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바꿀 예정에 있고요. 아울러 한국구화학교 인근의 기타 용지에 노인 복지시설 외에도 공공용도로 확대해서 좀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네, 제1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주요 내용들 보고 있습니다. 사당역에서 이수역 일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재정비도 본격화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당역이라든지 이수역 일대, 이제 이 지역이 동작구, 관악구, 그리고 서초구 3개구가 걸쳐 있는 지역인데요. 부지가 꽤 넓습니다. 47만 5,540제곱미터의 구역인데요.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5개소를 통합해서 신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사당 주차장 부지는 이제 교통 그러니까 혼잡의 해소를 위해서 이제 환승 시설이라든지 환승 주차장을 도입하기로 했고요. 또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빗물 저류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메트로 본사 부지 같은 경우는 복합환승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업무 시설이라든지 주거 용도 등으로 계획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동작구의 동작 대로변 같은 경우는 가로 활성화와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서 4개 구역을 특별계획 가능 구역으로 지정해서 블록 단위의 복합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지역이 이제 상습 차량 정체 구역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교통 영향 분석을 이제 해서 개선 대책을 내놓을 예정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 교통량을 좀 저감하는 방향으로 유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서울시의 주요 개발 지역들 내용들을 봤고요.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이슈 진단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꽤나 활성화가 됐는데요. 네. 최근 자료를 보니까 올 상반기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50조 원이 늘었습니다. 시가총액이란 이제 아파트 가격과 이 개수를 이제 곱한 거죠. 그렇습니다. 50조가 늘었다는 건데 네. 이번에 이제 정부가 경기 살리기 위해서 추가 예산 추경이 한 15조 되니까 대략 50조 원의 규모를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내용하고요. 어떤 영향으로 시가총액이 는 건지도 좀 봐주십시오. 뭐 거래량과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자산의 시가총액도 늘어날 수밖에 예. 없는데요. 6월 현재 전국 아파트의 706만 6,644가구의 시가총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약 2,071조 5,483억 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 말 대비해서 50조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뭐 지난해 말에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의 유예라든지 또는 재건축 허용연한의 완화 같은 이제 규제 개선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기도 했었고요. 시중에 유동자금을 풀 수 있도록 LTV, DTI 같은 담보대출 규제도 풀렸죠. 거기에 이제 저금리에 따라서 매매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아파트의 시가총액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상승했습니다. 작년 말 대비 15조 8,052억 원가량 증가를 해서 695조 4,307억 원 정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시가총액의 비중도 크고 증가한 가격의 수준도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재건축 아파트의 시총액의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108조 8,863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4조 52억 원가량 늘면서 구별로는 강남 3개구가 시가총액을 전반적으로 견인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반기 아파트 화랑이었었죠. 아파트의 거래량이 늘고 평가액도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렇게 반드시 쓰는 종이 계약서 대신에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개발한다는 얘기가 이번 주에 큰 이슈였는데요. 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태블릿 PC라든지 또 모바일로도 서초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국토교통부가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공공 서비스를 확장해서 좀 영세한 부동산 거래 관행을 해소를 하고 또 업무의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향후 4년간 154억 원을 투자를 해서 종이 계약서를 없애고 이제 전산 계약서를 하기로 했는데요. 바로 부동산 거래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를 한 것입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 구축입니다. 종전에는 중개업소에 나가셔서 서류로 매수자, 매도자 그리고 중개인이 3자 계약을 했었었죠. 근데 이제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가 가능해지게 되면 이제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종이 계약서를 쓰실 필요가 없겠고요. 언제 어디서든 이제 공인중개 인증서라든지 또는 태블릿 PC에서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꼭 부동산 중개업소에 나가셔서 서류를 쓰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특히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연계하게 되면은 종전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제 실거래 가격 신고도 자동 처리되고 그리고 관련해서 거래 신고를 이제 바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에 모를 거래 누락에 대한 이제 과태료 부담 같은 경우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업소뿐만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그리고 세입자에게도 거래 효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추시기 위해서 주민등록 이전이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실제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시지 않으셔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데요. 내년에 서초구가 시범 시행을 하게 되고요. 본격 도입은 2017년부터입니다. 네, 이 계획이 알려지면서 이제 기사는 좀 자극적으로 나온 게 뭐 모바일로도 이제 부동산 사고 팔 수 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2억짜리 전세였고 3억짜리 집 사는데 그럼 휴대폰으로 사란 말이냐 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뭐 그건 단표적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전자정부가 잘 돼 있잖아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면 모든 계약이나 관행들이 잘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예. 자, 또 이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 분쟁들이 다소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사는 분에게 이 집 면적이나 평형을 잘못 알려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배상받을 수 있는 최근에 판례가 나와서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예, 바로 뭐 2년 전에 소송이 최근에 결정이 된 네. 것인데요. 그 매수인 A씨가 2013년 11월에 강남권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아파트 매물 여러 개를 소개받고 그중에 한 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공급 면적 152제곱미터 아파트, 그러니까 46평형 아파트 두 곳을 먼저 보고요. 마지막 한 곳을 더 보기 위해서 중개인과 같이 동행을 할 때 중개인으로부터 이 아파트는 46평형이라는 얘기를 받고 매물을 보게 되죠. 근데 결국 A씨가 마지막 본집을 계약을 하게 됐고 또 매매 대금 10억 원을 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제 하지만 이로부터 이제 석 달이 지났을 때 매수인이 본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아파트 면적이 46평이 아니라 38평이었어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매수자가 평형의 종전보다 본인이 안 것보다 작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계약서를 부랴부랴 다시 확인을 봤는데 실제 등기부 등본과 마찬가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면적을 매수를 거래할 때 정확하게 공지를 했어야 됐지만 그런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됐다며 이제 중개인과 공인중개사 협회를 연대해서 8,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판례가 나왔는데요. 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에서 이 거래의 중개인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을 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한 건입니다. 상식적이거나 실제 거래에서는 뭐 극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부동산 네. 중개인이 평형을 잘못 알려준다거나 매수인이 그걸 확인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제 법원의 시비를 가리러 간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인이 일부 승소 판결을 냈는데 일부 승소 판결이면 손해액의 100%를 다 돌려준다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매수인이 50%밖에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요. 네. 일단 재판부의 판결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피고인 중개인의 매매계약 당시에 아파트 면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원고인 매수자 항의를 받고서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 의무의 대상인 아파트 면적에 대해서 정확히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일부 중개업소의 과실을 인정을 했죠. 하지만 이제 매수인의 과실도 못지않다고 봤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임장 활동을 통해서 현장의 매물을 보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도 전용 면적이 명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 아파트 면적을 면밀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매수인에게도 일부 지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4,400만 원 절반밖에 보상을 받지 않았는데요. 실제 중개거래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말을 100% 믿고 네.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거래 당사자는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등기부 그럼요. 등본을 네. 보시고 면적이라든지 준공일 그리고 소유권 특히 해당 구체적인 매물의 상태들까지도 반드시 눈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상식적인 겁니다. 꼭 확인하시고요. 그 정부가 이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들을 좀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수익 공유형 주택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고 했고요. 네. 그 뭐 7년 후에 뭐 수익을 나누느니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가 되느니 아니니 되게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품 출시가 지금 안 되고 연기됐다면서요? 네, 얼마 예. 전에 국토부에서 연기 발표를 네. 하기로 했었죠. 예. 특히 이제 금리 수준이 1%대로 저렴했기 때문에 요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소유자들 관심을 갖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올 초에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관련한 내용을 무기한 연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올해 초만 해도 아무래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이제 전세난에 쫓긴 실수요가 집을 마련할 때 금리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대출 상품을 은행에서 출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상반기 매매 건수가 2006년 대세 상승을 육박할 만큼 거래 시장에 일정 부분 가격 상승과 거래량 순증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
기준금리를 2차례 인하했어요. 그러면서 이미 이제 금리 수준이 1%대로 낮춰지면서 사실 저리대출의 상품의 매력도가 굉장히 낮아졌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무기한 연기고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중금리가 낮아져서 결국 이제 저금리 상품이 출시되려다가 못 나온 거군요. 네. 네. 자, 상반기 보내면서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 늘고 시총에 늘었다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다음 오늘 또 준비한 내용 가운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 달라지는 제도 등이 있는데요. 시간상 오늘 못하겠고 다음번에 오실 때 또 하반기 어떤 정책들이 달라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예, 오늘 함영진 부동산 114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